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15번째 시간이고요. 통일신라의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를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부르는데 정치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용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세기까지는 우리가 삼국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삼국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라만 있는 게 아니죠. 신라 북쪽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하나씩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다라고 보통 부르고는 합니다. 자, 기존에 통일 이후의 신라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렀냐? 라면 통일신라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시대도 남북국 시대가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제외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라고 하는 것 자체도 통일 후신라, 통일 이후 신라라고 보통 교과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너무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통일신라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찰떡같이 선생님이 통일 후 신라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총 3명의 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태종 무열왕, 그 다음에는 문무왕, 그 다음에는 신문왕, 이 3명의 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이 신라를 정비했는지, 통일 이후의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통일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삼국 통일을 마무리한 사람이고요, 통일한 이후에 신라의 통치 제도를 정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초반에 신라 중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신라가 무려 10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1000년 동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전에 다 망하지. 선생님이 대충 생각해봤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뭐 중학교 2학년 때 여러 번 배웠었던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 정도 말고는 1000년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라는 1000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공부를 할 때 하나의 덩어리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덩어리를 3개로 상중하로 쪼갭니다. 이거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삼국사기 때부터 이런 식으로 쪼개왔었어요. 그랬을 때 이 상대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삼국시대의 신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 시기에 신라를 우리가 중이랑 하,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나눴는데 그 기준은 중대는 전성기고 하대는 약간 혼란기다. 신라가 내리막을 걷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은 여기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신라 중대의 기준이 되는, 상대와 중대를 나누는 이 기준이 바로 누구냐?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김춘추. 왕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태종 무열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특이하냐? 바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입니다.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이제 신라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또 신라의 귀족이긴 하지만 또 오리지널 신라 출신은 아니에요. 금관가야에 멸망했던 왕족 가문 출신의 어떤 장군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신라에서는 최고 등급이었던 소수의 성골만이 골품제에서 왕을 할 수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 성골이라고 하는 집단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고 막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골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진평왕을 끝으로 남자 성골이 신라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에 누가 왕을 하게 되냐?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 같은 여왕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드물게 여왕이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덕여왕 이후에는 여자 성골조차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골 다음 단계의 등급이었던 진골이 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 이 진골 출신 중에 누가 왕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을 텐데 거기서 선출된 인물이 바로 김춘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김춘추는 뭐 대단하길래 진골 출신 중에 왕이 되었냐? 자, 김유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그 뿌리는 가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하게 어떤 신라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의 진골 출신 중에 자기랑 연합을 함으로써 어떠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자, 김유신이 김춘추랑 같이 무엇을 즐겨했냐면 축구를 즐겨요. 축구는 축구 같은 옛날 전통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이 와중에 김유신이 일부러 약간 김춘추에게 강력하게 막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춘추의 옷고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김유신은 이 옷고름을 고치자라고 하는 이유로 김춘추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서 김유신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 김춘추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옷을 꿰매주고 그러한 와중에 이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터가지고 결국에 김유신의 여동생과 김춘추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당 연합을 맺는 등의 상당한 권력적인 움직임을,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김춘추와 당시의 신라 사회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가족으로서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힘이 더욱더 막강해졌죠. 이러한 연합 속에서 김춘추가 진골 귀족들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고 결국에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서의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고요. 삼국 통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김춘추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당 연합을 맺는 데 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백제를 멸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사이에 사망하게 되니 삼국 통일의 완성은 김춘추가 아니라 그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어떤 일을 했느냐?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골들이 왕을 할 때보다는 당연한 어떠한 왕권, 왕의 권위가 낮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춘추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왕의 비서기구인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이 집사부의 대장이 누구였냐? 시중이라고 부르는 관리였는데요. 이 시중에게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신라에서 정치를 주도해 나갔던 기구는 바로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였습니다. 그리고 화백회의를 주도하는 신라의 귀족의 대장을 상대등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의 세력은 약화되게 되죠. 결국에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힘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게 태종부열왕 김춘추 되겠습니다. 자, 김춘추 이후에 왕이 되는 사람은 김춘추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되겠습니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게 되면서 삼국 통일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는 통일된 나라를 안정시켜야겠지요. 백제인과 고구려인들에게 관직을 나누어 주고요. 등용함으로써 국가를 통합하고요. 새로운 어떠한 인재들을 등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었던 것이 문무왕 되겠습니다. 자, 문무왕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 죽어서 용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독특한 전설이 있어요. 문무왕의 무덤을, 문무대왕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별명이 대왕암이라고 별명으로 부르는데 이게 수중릉이에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이게 문무대왕릉입니다. 바다에 있는 바위예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무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만에 돌아가시니 유언에 따라 동해 가운데 있는 큰 바위에다가 장례를 치루었다. 왕이 평소에 말하기를 짐이 죽은 뒤에는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서 신라를 수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원래 왕이 죽으면 신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든지, 뭐 굴식 돌방을 무덤을 만들든지 해서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고자 한다. 나는 동해바다에 있는 바위에다가 장례를 치러달라 라고 해서 동해바다에 있는 바위에다가 문무대왕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뭐가 됐다? 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경주 앞바다인 간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 동네에 가면은 이 바닷가니까 사람들이 물고기도 잡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1300년 전부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바로 앞바다에서는 그물을 약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약간 그 동네의 국룰 같은 느낌으로 좀 자리가 잡아있다, 전통으로 자리 잡아 있다고 해요. 왜 그물을 안 쓰냐? 그물을 펼쳐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뭐가 걸리면 안 돼요. 맞아요. 용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물을 안 쓰는 전통이 있다. 뭐 이러한 얘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상당히 용에 대한 전설이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바위도 보면은 실제로 뭔가 일반적인 바위가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가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왕을 장례를 치렀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실제로 여기다가 왕을 묻었는지 뭐 화장해서 뿌렸는지 이런 거는 벌써 1300년이 지나가지고 알 수는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기록의 전하기를 여기가 동해바다 앞에 문무대왕을 장사 지냈다고 하니까 여기가 문무대왕 능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주 방문해 보면은 꼭 한번 직접 가서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막 엄청 멀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헤엄쳐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아니고,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문무왕 다음에는 신문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문왕은 신라 중대의 통치 제도를 정비한 사람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민족을 통합함으로써 통일신라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다. 신라 중대에 잘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문왕은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냐? 김흠돌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이 김흠돌이라고 하는 인물 누구냐? 진골 귀족이에요. 아무래도 진골 귀족들이 이제 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도 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진골 귀족들이 할 수 있겠죠. 이제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 왕을 하게 되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김흠돌이었어요. 이 사람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왕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랑 피가 섞여 있는 자기 형제나 이런 사람들. 뭐 아들은 상관없겠지만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형제들이랑 나누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형제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왕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나눠주면은 얘가 나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비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정치적 파트너로 주로 누구를 고르느냐? 자신의 부인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의 성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왕의 부인의 가족들, 이런 것을 우리가 외척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척 세력들이 권력이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때도 이런 거예요. 김흠돌 왕의 장인인데 자기가 진골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신문왕이 이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신문왕 국학을 설립을 합니다. 신라 시기에 만들었던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 주로 무엇을 보급을 했냐? 유학을 보급을 합니다. 유학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에게는 무엇을 한다? 효도를 한다. 왕에게는 무엇을 한다? 충성을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겠죠. 또 이외에도 새롭게 육두품 관리들을 등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육두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용이 되다 보니까 선골은 이미 없죠.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진골 귀족들을 약간 견제하면서 왕권을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육두품이 메인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 세 번째 감은사라고 하는 절을 완성을 합니다. 감은사 뭐예요? 절인데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에 감사한다?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했길래 은혜에 감사해야 되나요? 자, 문무왕 어떤 왕이었습니까? 살아서는 통일신라의 삼국 통일을 마무리하고 죽어서는 용이 되어서 신라를 수호했던 그러한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무왕을 위해서 감은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절은 다 불타고 탑만 2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은사지 3층 석탑 사진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감은사지 문무대왕 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요. 가보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볼 수 있냐? 되게 특이해요. 원래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 독특한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원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감은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땅에서 약간 떠있게 그 아래에 뭔가 기둥과 돌로 만든 지지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약간 떠가지고 건물이 지어지게 돼 있는데 왜 그런 거냐 라고 보니까 이 감은사라고 하는 절 자체가 아버지 용 문무왕을 위해서 지은 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이 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절에 직접 올 수 있게 만든 그런 어떤 독특한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은사지 한번 방문해 보시면 다른 절이랑 다른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직접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외의 신문왕 통일된 신라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신라 지방을 구주와 5소경으로 나누어요. 자, 구주를 만들고 9개의 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는
군과 현을 설치해가지고 지방에다가 지방 관리를 파견합니다. 왕의 권력이 지방 곳곳까지 퍼질 수 있게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8개의 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시와 군을 설치한 거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라의 수도인 경주는 구석쟁이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서울인 오소경을 신라 곳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울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 이외의 다른 지역에 6개의 광역시를 설치한 것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군사제도로는 구서당과 십정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데요. 복잡하니까 구서당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서당은 9개의 중앙에 있는 군 부대예요. 그런데 이 중앙군을 누구로 구성을 했느냐? 신라인뿐만 아니라 통일되었던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 고구려 옆에서 같이 살았던 말갈 출신까지 같이 포함해서 신라의 중앙군, 핵심 부대를 형성할 정도로 당시에 신문왕이 무엇에 신경을 썼다? 민족 융합에 신경을 썼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신문왕 마지막입니다. 신문왕 무엇을 했느냐? 세금제도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노급을 폐지하고 대신에 관료전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의 세금 시스템,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월급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무원들, 관리에게 월급 줄 때 왕이 세금 걷어서 월급으로 관리에게 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 돈이, 이 쌀이 한 번, 2번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스템이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관리에게 월급을 줬냐? 관리에게 네가 받아야 되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받아야 되는 월급만큼 내가 땅을 설정해 줄 테니까 그 땅에 가서 백성한테 직접 세금 받아. 네가 필요한 만큼, 정해져 있는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관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땅을 관리에게 지정을 해서 관리가 직접 세금을 걷습니다. 우린 이것을 세금, 조세를 수취한다,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래서 왕에게 월급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렵네요. 하지만 이해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조권과 관련된 땅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래 관리들, 특히 진골 귀족들이 갖고 있던 땅 중에 무엇이 있었냐? 노급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자, 이 노급에서는 관리가 자기가 백성한테 걷어야 되는 세금만큼 걷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수조권을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여기서 세금을 걷어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농민까지도 나한테 약간 속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 땅 관리하니까 마치 이 땅의 지배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급에서는 이 농민의 노동력까지도 진골 귀족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나라에 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의 백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진골 귀족이 자신의 땅인 노급에서는 마치 자기가 왕처럼 이 농민들까지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고 백성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왕의 권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 신문왕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노급을 폐지해버렸다. 대신에 무엇을 나누어 줬냐? 관료전을 나누어 줬는데 관료전 뭐예요? 관료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보다 정해진 땅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금만 걷어갈 수 있다. 백성은 건들 수 있다 없다? 백성은 건들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성은 살기 좋고 진골 귀족의 힘은 약해지고 왕권은 강화되고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성덕왕대에 가면은 뭐 관료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땅을 나누어주는 정전을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일신라 시대 때 가면은 세금과 그 다음에 관료에게 주는 뭐 월급과 농업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이야 통일된 지 얼마 안 됐고
왕권이 강화니까.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왕권에 빈틈이 보인다면 진골귀족들이 제일 먼저 부활시키고 싶겠어요? 노급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신라 말기에 가게 되면은 말기 즈음에 노급이 부활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신문학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파식적은 한자 단어인데 나라의 어지러움을 가라앉히고 평안하게 하는 피리를 우리가 만파식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전설이냐? 삼국유사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682년에 동해의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가문사를 향해 다가옵니다. 가문사? 아까 문무왕을 위해 지은 절이었는데 신문왕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배를 타고 산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용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용이 뭐라고 얘기하냐? 태왕님의 아버지께서 바닷속에 큰 용이 되셔서 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태왕께서 이 산에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그 대나무를 받아가지고 용이 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우르르르 피리를 불었더니 이 피리를 부니까 쳐들어온 적이 물러가고 전염병이 났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날씨가 개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멈추고 물결 파도가 치면 파도가 멈추더라. 그래서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만파식적이라고 부르면서 나라의 보물로 삼았다. 그러니까 만능피리다.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피리를 불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전설 진짜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럼 이런 전설이 왜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신문왕 때 그만큼 왕권이 강력화되고 왕의 어떠한 의지가 모든 차원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신라 곳곳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왕권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설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 유물로 남아있어요. 예.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옥피리가 2점이 있는데 이게 이미 조선시대 때도 이 옥피리가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피리예요. 실제로 이게 만파식적이고 조선시대 때 잠깐 이 만파식적이 분실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든 복원품 이렇게 총 2점의 옥피리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게 만파식적 유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었을 때 뭐 단소같이 생기긴 했네요. 실제로 불었을 때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지 간에 전설로 내려오는 유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참 재미가 있네요. 분이 경주박물관에서 공개를 하고는 있진 않은데 나중에 좀 공개가 되면 꼭 한번 직접 보고 싶은 그러한 유물입니다. 네, 만파식적 이야기까지 살펴보았네요. 자, 오늘은 신라 중대 통치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 그 다음에 문무왕, 신문왕이 각각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발해에 대한 역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